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토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조상훈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죠? 일단은 오늘이 박근혜 정부 반환점을 돈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입니까? 예, 8월 25일이니까요. 2월 25일 날 취임식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2년 6개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이제 2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예, 2년 6개월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났고 남아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2년 6개월 한번 평가, 언론도 하고 했는데, 워낙 이제 남북 간의 긴장 구조 때문에 좀 묻혔습니다. 한번 해보고요. 남북 긴장 국면을, 반환점 성적표를 숨기기 위한 수작인가? 그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남북관계 이제 긴장 국면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타결이 됐으니까 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진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깐 전할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자, 박근혜 정권의 2년 반. 여러 언론에서 다뤘죠? 글쎄요, 그 남북 긴장 국면 때문에 네. 그렇게 다수 매체가 하진 않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제가 신문 좀 보니까, 네. 8월 24일자에 한겨레가 좀 분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도 어쨌든 그 넓은 지면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 반환점 돈 그 상황 짚었고요. 한국일보도 좀 비교적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개 매체가 다뤘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 조중동에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안 들었어요? 제가 일일이 챙겨보진 않았는데 어제 오늘 지면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그렇겠죠.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이슈였기 때문에. 이슈도 이슈겠지만은 해봤자 좋은 얘기 못할 바에 아예 안 다룬다. 이게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새로운 그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일단 세계일보도 다뤘었는데 네. 세계일보에서 제가 좀 인용할 거는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주요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별로 짚어본 이 자료 출처는 한국갤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세계일보가 인용 보도한 내용입니다. 박근혜 어떻습니까?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취임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2013년 3월
이게 이제 인사 좀 실패 예. 논란이 있었죠. 떨어졌습니다. 44% 국정 지지도요. 그랬고 2013년 6월 둘째 주에는 이제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있었습니다. 요때 좀 올랐습니다. 60% 정도 있었고요. 가장 높았던 때가 취임 후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이게 뭐 외교는 좀 나름 그래도 선방했다 그런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G20 정상회의 하면은 뭐 얼마나 큰 경제 효과가 있는다는 등 언론 덕분이죠. 예, 뭐 그때 지지율이 급등해서 67%까지 올라갔고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이 좀 본격화된 게 이제 그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최동욱 전 총장 뭐 찍어내기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 좀 떨어졌습니다. 53%였고요. 또 독일을 한번 가서 선언했습니다. 선언. 드레스덴 선언. 선언. 네. 예, 요때 또 올라갔습니다. 61%였고요. 예, 이게 14년 얘기인데, 예, 2000 세월호 참사 일어나면서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46%까지 내려가서 쭉 하향세였고요. 또 국무총리 후보자 잇따른 낙마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이제 40% 가까이 떨어졌고요. 청와대 비선 실세, 이른바 이제 정윤회 그 국정농단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40%가 깨지고 37%로 내려왔고요. 예, 30%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예, 연말정산하고 이제 증세 논란, 요때, 특히 이제,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 주머니 어떻게 되나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이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30%까지 떨어졌고요. 중동순방하고 김영란법 통과되면서 약간 반등했습니다. 올해 3월 둘째 주에 37%까지 올라갔고, 또 성완종 리스트 파문 불거지면서 34%까지 약간 내려갔다고요. 올 6월 셋째 주에 이제 국회법 거부권 행사하고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30%가 한때 무너져서 29%까지 내려갔고요. 글쎄요, 다른 조사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리얼미터가 8월 셋째 주 지지율 조사 어제 발표했는데. 이 남북 긴장 국면, 요걸 좀 영향을 받은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영향이었는지, 40%를 회복한 41%. 하지만 부정평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54.2%. 예. 취임 후 최근까지의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의 특징은, 이게 하한선이 30%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도 30%는 지킨다. 그렇죠. 예.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게 한 자리 뭐 9%인가 8% 지지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요. 이게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모두 뭐 10%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권 말기에 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좀처럼 30%를 지지선을 굳건하게 시키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유가 뭘까 늘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그리고 영남 이 지지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요.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이렇습니다. 60대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다는 그 반응이 한 70% 가까이 나옵니다. 이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없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풍조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20대, 30대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60대 이상은 늘고 있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60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말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그중에서도 특히 영남의 고연령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60대가 왜 그러면 박근혜를 지지 않느냐? 그게 박정희 시대의 저는 향수라고 봅니다. 박정희 시대 때는 그 많은 아주 독재를 통해서 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심지어는 몰래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10월 유신 때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관건에다가 온갖 부정선거를 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90% 이상의 투표를 해서 90%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게 유신 투표입니다. 72년이었죠. 예. 그 얘기는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정희가 잘한 줄 알고 있었어요.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렇죠. 예. 저만 하더라도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군대에 있었는데 11.6대 저 79년. 79년. 예, 그때 제가 상병 나로봉 달고 있을 때인데 박정희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야 큰일 났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 어떻게 되는 너가 거냐. 어떻게 되나. 야 북한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완전 군장 해가지고 총알까지 지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호에서 보초수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박정희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완벽하게 통제된 언론 속에서 박정희 잘한다 얘기만 듣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네. 생각나는 게요. 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밀짚 모자 쓰고요. 별을 베서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받치고 낫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달력 이 기억이 나고요.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예. 이제 박정희 코스프레 중에 하나가 서민, 그다음에 특히 농사꾼 예. 이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건데요. 그래서 추수철 되면 가가지고 같이 그 낫으로 배를 베면서 막걸리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그 집집마다 달력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프레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진들이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는 건 물론이고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온갖 달력 만들어가지고 천에다 다 뿌렸죠. 여하튼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70대, 60대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60대만 하더라도 그때가 지금부터 60년 되면 한 50년 전 아닙니까? 예. 그죠? 지금 그때 10대예요. 그게 10대, 20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랑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그게. 대통령이 52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비판적으로 박정희를 받아들였던 그 세대들. 그 세대들이 지금 60대, 70대예요. 그들이 결국은 그 박정희 향수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계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들에게는 어쩌면은 제가 농담으로 아까 얘기합니다만은 예. 그들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유예요, 아이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화를 내고 왜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저는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60대 70대의 이익에 가장 반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그들의 계급 이익에 반하는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향수에 못 잊어가지고 박근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은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느끼죠.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이 30%의 지지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보이는 압도적인 지지, 70% 이상의 지지,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지. 그리고 특히 영남에서도 뭐 부산 경남은 많이 민심이 이반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에서 보이는 뭐 오죽하면은 뭐 구설을 하고 뭐 박정희를 우상화해가지고 뭐 몇 미터 되는 동상을 갖다가 하고 뭐 구미시장은 반인 반신이라고 박정희를 얘기하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실정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지지도를 개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 향수가 동생들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죠? 어불성설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나 우리 박지만 군은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약점이 너무 많아요. 저 명문 중앙고등학교. 네, 제가 고3 때 이제 고1 들어왔는데 그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갑자기 학교를 경찰들이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저처럼 땡땡이 잘 치는 학생들은 갑자기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으로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경찰들이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나가는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혹시 와가지고 대통령의 아들을 뭐 해코지 할까 봐서 지키는 건데 자연히 우리가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수업 시간 도중에 살짝 땡땡이 쳐가지고 만화가게 가고 이런 걸 아주 즐겨했던 사람인데 고3 때는 그걸 못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좋은 대학 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인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걸로. 여하튼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고3 때 이제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저희 고등학교가 개동인데 이게 비원 바로 뒤에 있어요. 산으로 붙어 있습니다. 학교 뒤에 이제 축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체육관을 지었는데 그것도 박지만이 입학하고 나서 지어준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지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어디서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로 지었어요. 그 축대에서 톡 떨어지면은 바로 비원입니다. 예. 비원 중에서도 공개 안 되는 비원이에요. 비원도 가면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원은 아무 데나 못 들어가게 해요. 비원 자체가 비밀 정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시크릿 가든인데, 비원 관광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30명 차면은 가이드가 쭉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코스만 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고궁은 아무 데나 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비원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고등학교는 거기서 축대에서 톡 떨어지면은 비원에서도 비밀스러운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 관광객들 못 들어오는 거기에요. 이제 일요일날 공차다가 공이 뻥 해가지고 축대에 떨어져가지고 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비원에 들어갔는데 공차대로 갔는데 이제 경호하는 경찰들한테 걸려가지고 나중에 학교로 통보돼가지고 혼난 적도 있죠. 하여튼 그런 이제 기억은 있는데 우리 박지만 군이 입학함으로써 근데 여기 북한도 아니고 김정은이 지금 대를 위해 실습하는 게 아니라 동생까지 실습하기에는 우선 국민 정서가 맞지 않고 그리고 또 박지만 군은 군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박지만 씨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소문들이 있어서 그냥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은 방금 우리 조상국장이 얘기했다시피 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박근영 씨는요? 일본 가서 저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박근영 씨는 오히려 일본으로 기화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반, 서희 사장님한테 물어봤자, 네. 한겨레 제목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어제자 6면인데요. 네. 박 대통령 집권 2년 반, 네. 한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얘기죠. 한 게 없기만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계 전문가 10명의 평가라고 해서 네. 헤드라인을 뽑은 게 한 게 없다인데, 네. 좀 유명한 분들입니다. 또 정치권에 대해서, 한 소리씩 한다는 분들인데, 10분이, 각계 전문가. 그러니까 전부 이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구만. 예.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민정 교수 있고요. 전원책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철희 소장이야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편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전원책 변호사, 신율, 명지대 교수, 그다음에 목진유 국민대 교수. 예.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박성민 씨는 난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서복경도 잘 모르겠고 이정희 교수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이철이는 누구죠? 하여튼 예, 드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아, 그래요? 예. 요 썰전으로 가장 그래도 하여튼 이게 우호적인 사람과 비판적인 사람이 섞여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문가들별로 이제 가장 잘한 일, 잘못한 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만음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잘한 일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친인척 측근 관리 가장 잘했다 이런 평가고요. 잘못한 일은 사회통합 실패.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가장 잘한 일 일관된 대북 정책. 그리고 가장 잘못한 일은 국가 위기관리 실패. 이제 메르스 사태라든가 세월호 참사 때 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번에 남북 합의를 놓고 전원책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네. 일관된 남북 뭐라고요? 대북 정책. 대북 정책. 이번에는 진짜 북한에게 완전히 케어패 당한 것 아닙니까? 일관되지 않은 거지.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해왔던 걸로 하면은 전쟁 불사를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이 사과도 안 하고 재활 방지도 약속 안 했는데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는 걸 보면은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도 일관된 대북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여튼 일관성이 없는 일관된 이런 표현 가능하죠.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일관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어쨌든 그 부분은 또 두 번째 주제에서 한번 다뤄야 되니까 네. 살펴보시고요. 주로 이제 또 한겨레가 관련 기사를 하나 썼는데 네. 이 얘기 썼습니다. 대면 보고 기피증.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나 내각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잘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네. 정윤회 문건 때 그 얘기 나왔었죠 아마도. 아니 뭐 그 얘기 한두 번 나왔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그 뭐 21차례 보고를 했는데 저기 서면이나 전화 보고만 했다. 예. 그다음에 그 메르스 참사 때도 보고를 안 받았다. 대면 보고는. 그리고 최근은 바로 목함지뢰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기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했을 때도 결국은 대면 보고를 안 했다는 걸로 저기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대면 보고를 안 받는 거야?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긴 하더라고요. 왜 대면 보고를 기피한다? 아니면 기피한다? 기피증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도 이제 한겨레신문의 해석과 뭐 동일해요. 이런 겁니다. 서면 보고를 받으면은 대책을 서면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를 했으면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하튼 뭐, 여러 사람의 조언을 얻어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대면 보고를 하면은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듣고,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내놓을 컨텐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대면 보고를 꺼려야 한다. 대면 보고를 하면은 보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뭐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해서 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컨텐츠가 없었어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죠. 김영삼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머리에 든 게 없으면은 솔직히 보고를 듣고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도 의문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비단 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직접 안 겪어봤기 때문에 남들에게 들어가지고 머리에 든 게 없구나. 뭐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결국 그거더라고요.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라는 건 머리에 든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뭐 제가 직접 안 겪어봤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겪었던 직장 상사들 중에서 진짜 예. 대가리 왜 든 게 없으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면 보고를 하기 싫어져요.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이 인간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엉뚱한 얘기나 하고 이질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서면 보고를 선호합니다. 서면 보고를 하면은 실수는 최소한 안 하거든. 근데 언급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대면 보고를 하면은 그 미천이 드러납니다. YS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게 거꾸로더라고요. 예. 건강은 좀 안 좋더라도 누워서라도 지시하면 되는데 대가리가 피면은 이게 그게 문제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IMF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IMF 일어났을 때도 많은 학자들이나 국책연구소에서는 사전에 경고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 신용 스와퍼 이런 용어 자체를 갖다가 우리 김영삼 선생은 이해를 못 하니까. 금융 실명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좋다 하니까 무조건 했을 거예요. 실명제인데 제가 기억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실명으로. 예, 실명제. 예. 그래서 뭐 통장들이 다 눈이 달렸는데 잃어버렸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YS가 지금 장수하고는 있습니다. 예, 건강을 많이 챙겨서 그런지 몰라도요. 근데 여하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면 보고를 싫어하는 이유가 컨텐츠가 없으셔서 이런저런 대책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면 보고를 받는다. 뭐 그게 그 기사의 요지였는데 예. 뭐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분야별 이제 대선 공약을 평가한 기사도 있었어요. 한겨레에.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복지 공약 대부분이 후퇴했고 뭐 경제 민주화는 대선용이었고 아예 이제 당선되고 나서는 실종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뭐 맞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얘기하면 입만 아프죠. 이게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관건 선거가 큰 이유였다고는 봐요. 그게 이제 드러난 게 국정원의 댓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로 드러났지만은 사실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금권 관건 선거는 못했습니다만은 관건이 동원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슬아슬한 승리를 이룩하게 했는데요. 거기에는 또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진보 개혁 세력들의 공약을 도용함으로써 승리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약간 물타기 측면도 있어 보이네요. 물타기도 물타기지만 이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예. 똑같은 공약을 하더라도 박근혜가 한 공약이 그래도 더 믿음직스러워. 실천 가능성도 있어 그렇죠.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집권당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이 누굽니까? 박정희 아닙니까? 박정희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그런 데 대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 박근혜가 하면은 그래 뭐 이런 거 어차피 복지 같은 거 경제민주화 하려면은 여기저기 저항도 많고 나라가 시끄러울 건데 박근혜라면은 그래도 뚝심 있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거든요.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이제 밀어붙이기식. 그렇죠. 그런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말하자면 진보개혁 세력들의 전유물인 경제민주화 복지공약을 이제 빌려왔던 건데 그거야말로 완벽한 사기였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뒤 지금까지 했던 일은 그것을 어떻게 명분 있게 그 공약을 되돌리느냐. 깨부수느냐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름대로 예. 명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순과 절차를 많이 밟았는데요. 결국은 공약 뒤집기를 한 거죠. 글쎄요. 2년 6개월 한겨레 신문에 나타난 이제 각계 전문가 10명 뭐 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입장이시고요. 남은 2년 6개월 좀 굳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한다거나 제언을 한다면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참 제가 보기엔 그래서 별 희망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 아니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60 넘은 사람이 자기 살아온 방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2년 6개월을 문제없이 해 나가려면은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 자체가 큰 약점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문기자들이 뭐 진짜 기사 쉽게 잘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물어봐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고 자기의 이해가 안 가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해를 하고 나서 기사를 쓰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듣기에는 훨씬 더 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컨텐츠가 없다 이런 것들은 비아냥거리는 뭐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정치인으로서 큰 약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천재들이 와가지고 다 대통령하고 그러지. 지금 역대 미국에는 대통령을 거의 몇백 년 동안 배출했습니다만은 그 머리 좋은 천재들이 대통령 했다는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머리 나쁜 건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열려있는 마음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이제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쉽게. 그렇죠. 예.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계층은 여전히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마저 실망하는 지점이 어디일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제 거기가 이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바뀔 것이다. 아니 맛이 가겠다. 그게 안 바뀌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맛이 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안 바뀌고 그렇게 가면은 불통 대통령으로서 맛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맛이 쉽게 안 갈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맛이 가는 지점이 어딜까 나도 궁금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 어떤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불통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철통 같은 지지층인 60대, 70대마저 이반되게 만들 수 있을까? 예. 그게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중앙일보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임기 반환점 돈 박근혜 대통령 국민 10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8월 19일에서 20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이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화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위해 정규직 양복 대통령 발언에
67%가 공감한다. 이 얘기를 왜 헤드라인으로 뽑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중앙일보니까 그렇죠. 예, 또 집권 하반기 지금 노동개혁한다고 지금 최대 이제 뭐 개혁까지다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것 이건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그 재벌 대변치라는 점을 예. 극명하게 입증하는 기사입니다.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왜 헤드라인을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양보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67%가 공감한다는 얘기를 넣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재벌들이 가장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기업하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이끌어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임기 전반부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뭐 진정됐지만 메르스 사태 있었고요. 또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 그 수행 동력 많이 떨어질 것이다 우려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고비마다 좀 그래도 잘 넘겨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콘크리트 지지율 때문인가요? 아니죠. 콘크리트 지지율도 원인이고 또 하나의 그 원인은 완벽하게 이룩한 언론 장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손석희 사장이 간 JTBC가 하나의 일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뭐 지상파들은 거의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그 언론 탄압을 통해서 이명박 때 시작된 정현주 쫓아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이제 그래도 지상파는 종편처럼 노골적으로 빨아주는 일은 없어요. 정작 짚어야 될 대목을 짚지 않는다는 점, 혹은 교묘하게 왜곡하고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보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욕을 먹는 건데, 거기에 아주 찜을 찌고 아주 회를 치는 것이 바로 종편이죠. 종편들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JTBC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미친 듯이 이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광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동아일보 지면에서 네. 예, 최근 남북 간의 긴장 고조되면서 특정 시간대, 오후 시간대 채널A 시청률이 KBS 1을 눌렀다.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KBS 1은 뭐 이렇게 중계방송 하는 것처럼 안 했겠죠. 네. 그러니까 잠시 눌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채널 A. 예.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종편식의 이른바 편파적인 그 방송에 익숙해지면은 KBS, MBC 못 봅니다. 약간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심심하게 얘기할까? 물론 KBS, MBC, SBS도 보면은 정권의 우호적으로 보도는 합니다. 예. 그러나 뭐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려고 하죠. 아니 뭐 아주 홀딱 벗고 이렇게 빨아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 언론 용어로 얘기하면은 그 시쳇말로 야 너무 이게 쪽쪽 빨아도 너무 빤다. 보통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자들끼리 있으면은 좀 민망하다. 그렇죠. 야, 이게 좀 민망하다. 이게 KBS, MBC, SBS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편들은 거의 홀딱 벗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홀딱 벗는데 눈이 익숙해지면은 저렇게 심심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칭찬하면은 에이 뭐 저래.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특히 이제 북한 이슈가 있을 때는 종편이 시청률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뭐 종편들이 이제 통일대교 입구인가요? 거기다 특설 스튜디오까지 차리고요. 특설 스튜디오가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받침대 하나 놓고 남자 여자 앵커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특설 스튜디오고 카메라들 이렇게 비추고 뭐 있는데. 우리 옛날 세월호 때 예, 평화항에 그 임시 스튜디오를 둔 거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잘한 거 없다고 했는데 한국일보 보도가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면서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잘했다고 할 수 있다.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2년 6개월 그래도 이건 좀 한 것 같다. 뭐 잘했다도 아니고. 아니 난 오히려 한국일보의 이 헤드라인에 공감은 해요. 공무원 연금 계획을 가장 잘했다. 예. 공무원 연금 계획도 뭐 개판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식의 미국에서도 보면요, 실제로 계획은 공화당 정권 말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계층의 이익에 손상이 가는 예. 그런 일들은 진보개혁 정권에서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보수 언론의 힘이 강할 경우에는요, 그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기득권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쉽지 거죠. 않죠. 그러나 보수 정권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어떻게든 이제 원래 그 과거 박정희 시대 때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대우가 열악했던 그런 시기에 그래 연금이라도 좀 많이 받아라 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그 메리트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무원 숫자도 많다 보니까 진보개혁적인 정권에서 이걸 손을 못 댔습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기사는요, 제가 97년에 총리실을 출입한 적이 총리실 출입했죠. 그때 총무처가 같이 있을 때일 거예요. 총무처가 따로 있고 총무처와 총리실을 보통 출입기자가 같이 관할을 합니다. 예. 거기서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댈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사 한번 썼다가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97년도에. 공무원들이 반발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신문사에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또 그걸 갖다가 완전히 기사를 왜냐하면 검토를 했으니까 늘 검토합니다. 근데 이제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죠. 공무원들이 반발을 이렇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강해야만이 그런 계획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그런 무대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계획에 손을 댄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고, 이렇게 손을 댐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또 정권 바꿔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감히 아무도 손을 못 댔는데 못 댔던 거를 손을 댔다는 점에서는 보수 정권의 위력을 한번 과시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일보의 헤드라인은 뭐 전 나름대로 공감은 간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연금 계획의 수순이나 그 내용 자체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손을 봐야 되는데 손을 봤다는 것 자체에는 이제 업적으로 꼽을 만하다 이러는 거죠. 예. 아까 중앙일보가 이제 재벌기업 대변하는 그런 헤드라인 뽑았다고 비판하셨는데 한국일보 그 조사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20대, 30대 70%가 노동개혁 잘못하고 있다, 이런 설문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근데 20, 30대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늘 노동개혁 문제 나오면 얘기를 합니다만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요, 노동개혁 다 필요 없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문 닫고 실업자 되든가 아니면은 임금 자기 스스로 깎아가지고 이게 어려워진 회사의 오너가 나름대로 뭐 돈을 빼돌렸다든지 혹은 노동자들을 속여서 뭐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예. 회사가 어려워지면요, 노동개혁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계획됩니다. 중요한 거는 노동개혁을 빌미로 해서 뭐 해고를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가지고 50대 이상이 월급을 팍팍 깎아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잘 되는 기업들이 그걸 악용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기업이 실제로 그걸 악용해 써먹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데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안 합니다. 이 사람 줄이면 되는데 뭘 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요? 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업 자기 혁신이라는 거는 이걸 안 하면은 우리 기업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때 아니면 절대 기업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 인건비 줄이고, 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가해서 근무수당을 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기업 혁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저 거기에 불만을 갖는 놈들만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억눌러 버리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따위 방식의 노동개혁은 암적인 존재죠. 예. 박근혜 정부 2년 6개월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제 남은 임기가 또 2년 6개월이지만 차기 대권 구도를 항상 짚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일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한국일보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했는데
헤드라인은 50대 이상에서는 김무성, 40대 이하에서는 박원순 많이 지지한다고 하고요. 차기 대통령 선호도가 이렇게 연령대별로 좀 갈린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지지도입니다. 1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8.1% 나왔고요. 2위가 박원순 서울시장 16.8%, 3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12.1%고요. 4위가 좀 지금까지 패턴과는 다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1%로 4위로 올라갔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이제 5위로 밀렸습니다. 그 뒤로는 3.7, 3.6, 3.4 비슷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위까지 어쨌든 올라왔네요. 그만큼 여권에 인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새로운 인물이 김무성하고 유승민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오세훈, 김문수는 이제 말하자면은 광역단체장으로 좀 떴다가 한동안 좀 수면 아래로 갔다가 아니 뭐 옛날부터 영원한 후보들이었죠. 예. 그렇잖아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뭐 지금 하면 늘 이렇게 나옵니다. 김무성, 오세훈, 유승민, 김문수, 그다음에 여기 이름 안 올린 사람들 쭉 합치면은 거의 한 절반 나오고, 예. 그다음에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하고 여기 이름 안 올린 사람 합치면 또 50 정도 나오고, 이런 구도는 늘 갑니다. 결국은 여권에서는 김무성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고요. 야권에서는 최소한 3명이 각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가 각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정치 해난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인기가 있습니다. 정치 해난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반기문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야권 3용 중에서는 정치 해난에서 지금 발을 멀리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예. 정치 해난에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달리 이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뭐 얘기 잘못하면 뭐 난리 부르스를 칠 거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라고 얘기해봤자 뭐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대응하면 되죠. 네. 예. 박원순 시장이 잘못 얘기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정치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서울시만 운영한다 이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현실 정치가 각박하게 흐를수록 반대급부로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컨벤션 효과에서 문재인 지지도가 올라가면은 박원순 지지도가 떨어지고 문재인이 떨어지면은 박원순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 2년 6개월,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까지 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 예. 아침에 조간 브리핑 때도 얘기했지만 타결이 실시간 검색어 급상승 2위였고요. 예, 1위가 되겠습니다. 유감이라는 단어였는데 서영석 이사장께서는 이번 남북 합의, 박근혜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이제 합의 자체가 실패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든 이제 협상이라는 게 누가 다 이기고 누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각자 좀 얻을 게 있으니까 협상을 하는 건데. 아니 이제 협상을 타결지었다는 점에 예.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뭐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국지적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가능성을 봉쇄를 하고 일단 남북한의 타결을 이뤘다는 점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가를 합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북한의 승리라고 봐야 됩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협상 도중에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얻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그 문구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과 없고요. 재발 방지 없고. 재발 방지는 아예 없고. 예. 사과는 비슷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유감을 표명하였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북한이 자기가 했던 얘기도 없습니다.
그 행위의 주체가 자기라는 시인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어요. 다만 예. 남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니.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 참 유감이다. 참 안 됐네. 예. 유감이라는 건 방금 얘기대로 참 안 된 일이네. 그걸 아무리 그래도 서로 뭐 총을 쏘고 받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폭발로 장병이 다쳤는데 잘했다고 하면 그건 미친놈이고 그 패륜은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거 참 유감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그 사과와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결국 북한이 사과도 안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들, 북한은 사실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지하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거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국 회담 하는 거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좀 비판을 했죠. 지뢰 도발 사과 없이 이거 협상 마무리했다 유감이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나는 그 자세히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오늘 이 기사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문재인 기사를 보면서 거꾸로 알게 됐어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관진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합의를 과장했다라고 예.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문재인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대표단의 노고를 취한다 라면서도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김관진 실장이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해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비판했다. 브리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전 세계에 우사한 겁니다. 예. 우사했다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망신당했대. 쪽 다 팔린 겁니다. 아니 협상하고 있는데 사과 안 받고 재활방지 안 하면 절대 들어주지 마 했는데 합의문 보면은 사과도 없고 재활방지도 전혀 없어요. 그래도 다 들어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청와대에 와가지고 발표할 때는 사과하고 재활방지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거든요. 아침에 이제 뉴스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예,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중단된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게 사실상의 재발 방지 약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게 재발 방지 약속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그러면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이긴 거지. 그렇잖아.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다음부터는 이제 여야도 마찬가지고요. 합의문 써놓고 서로 입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해석이 국어학자를 반드시 입회시켜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그걸 좀 명확히 하는 그런 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런 사설을 썼는지는 내가 못 봤는데 예, 유감이라고 그랬어요. 유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그런 매체라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합의냐. 이거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지. 어디에 사과가 있으며 심지어는 유감을 표명하는데도 북한이 자기가 했다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냥 남한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유감이다. 이걸 사과라고 받아들이는 이건 미친놈이지. 그게 정상이에요.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과라고 억지로 해석하면서 왜 합의를 했겠느냐. 우리가 그걸 갖다 주목을 해야 되는 얘기죠.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북보다 좀 급했던 거 아닐까요? 쉽게 얘기해서 예. 저 중국도 가야 되고 9월 3일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방문한다는 거죠. 저는 아마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우리가 굴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만약에 이게 극과 극으로 치달았을 경우에는 국지전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전시적 전통격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북한이 포를 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포격을 했을 때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북한이 다시 보복으로 공격을 하면 우리가 또 공격하고 이게 전시작전 특별권이 없더라도 자유권마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유권은 우리 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격하면 다시 공격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국지전이 발생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좀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한국에 국제지위 발생했을 때 오바마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그건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 그러나 미국은 그 세계 전략을 말하자면 그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 아닙니까? 국제 경찰 뭐 어떤 사람은 국제 깡패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자기들이 원치 않는 구도 속에서 원치 않은 사건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미국은 가장 꺼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손봐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몇 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이라크 공격할 때도 한 6, 7년 가까이 준비를 합니다. 해서 연합군도 구성하고 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한다면야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겠지만은 근데 미국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남북한의 국지적인 도발로 인해서 전면전으로 가는 사태 절대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또 제 상식 있는 미군이라면은 북한 핵을 갖고 있는데 잘못하면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 핵 보복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남북한의 핵이 포탄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북한과의 합의를 뭐 종용을 했을 때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받아들여라. 그 정도면 됐지. 북한 원래 사과 안 한 나라 아니냐. 그 북한은 가정이 없는 놈들이 원래 자존심 하나는 똘똘 뭉쳐있는 놈들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북한 사과한 거랑 다름없으니까 하시오.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은 또 미국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재벌들이 중국에 투자한 거 그냥 좀 방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재벌들도 그냥 아주 그냥 기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현대차 관련해서 뭐 한번 그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정확하게 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우려해서 중국에서도 어지간하면 북한하고 얘들 원래 예측 프로 인간들 아니야. 이게 뭐 얘들 이 미친놈들하고 싸울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참으시오. 라는 식의 종용을 받아들인 결과가 결국은 이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결국은 벼랑끝 전술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성공한 거예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김관진과 황병서의 합의를 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야. 저는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잘했다고 하니까 뭐 사과를 받아들이고 사실상 재발 방지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딸딸을 치는 게 진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완벽하게 북한의 승리고 우리가 패배한 겁니다. 예. 오히려 이 박근혜 정부의 이 합의 이걸 비판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정통 보수. 그렇죠. 예. 이쪽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잘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니들의 기준이 뭐야?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예. 글쎄 이제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뭐 동아일보는 물론 그런 사설을 썼지만 내일따 또 신문에 보수 매체들 특히 논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뒤에 배경이 있을 것이다. 대충 합의해라라고 아마도 코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단어를 혹시 미국 쪽에서 이제 쏘리로 해석을 해서 야 쏘리라고 했잖아.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 뭐 한국말로 설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유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미국말로는 쏘리다. 그럼 됐네. 이런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FTA 협정문 할 때도 뭐 영어 표현이 어쩌다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네. 글쎄요, 리퍼트 대사인가요? 리퍼트. 여기 피습당했던 네. 휴가 갔다가 이제 급거 한국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한국어를 좀 하긴 하는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 국무부나 여기에서. 그 유감이라고 하던데 그게 우리말로 뭐냐 그랬더니 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쏘리 그럼 됐네. 이랬을 수 있다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 어쨌든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그걸 떠나서 좀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합의 사항들 좀 이행되면? 전 뭐 비관적으로 봅니다. 사실상 북한이 하자는 걸 다 해준 계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정신 차릴 겁니다. 아, 이거 뭐, 겉으로는 우리가 사과를 마치 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김관지 실장이 경질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야 모르지. 여하튼, 그건 이제 사람을 경질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합의가 남측에 의해서 성의있게 이행될 수 있겠느냐,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예. 이 자체가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거라면은 사실 그게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북한 하자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있으면 정신 차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합의했네?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이게 예.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합의문을 가지고 과연 이행할 의지가 있겠느냐?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 기사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노동정책 4단 기사 얼마죠? 예. 정부 돈 주고 기사 생산 주문.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정의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이제 자료를 낸 거죠? 고용노동부인가요? 예. 그쪽에서 자료 달라고 해서 줬더니, 이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마치 특집인 것처럼 해주면은 기사에 몇천만 원씩 돈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산업부나 경제부에서 네. 저 기업 관련 광고 특집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무슨 제품 금융사품 잘 나가요. 뭐 요새 무슨 상품 특판이에요. 뭐 이렇게 기사 써주면 이렇게 지면 밑에다 광고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이제 기사로 한 거죠. 기사로 정부 정책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갖고 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중앙일보 노동시장 개혁 문제. 노동시장 계획과 관련해서 나이 든 사람들의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을 갖다가 특집 기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만 원씩 줬더라고. 예. 고용노동부가 한정희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역사 신문사겠죠. 기사 3건에 5,500만 원. 3건에 5,500만 원이면 한 건당 도대체 얼마란 얘기야? 1,700, 1,800. 1,800. 예. 니은사 시리즈에는 2,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근데 이걸 기사를 정부에 우호적으로 써주고 광고비를 집행했다. 예. 언론이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국민 TV는 뭐 이런 제안 자체도 안 올 거고 오더라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입맛 맞는 언론사 선택해서 이제 한마디로 국정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오늘 한겨레가 짚었습니다. 한겨레한테는 제안이 안 온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물론 또 한겨레는 제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사는 쓰지 않을 매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 토크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죠.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